같이 가주셔. 숨을 들고 있어. 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긴 그런 올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지냈습니까? 예. 흔히 저희 또래 나이에 이제 모임에 갑니다. 늘 이제 백수처럼 지내니까 뭐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뭐 월요일인지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손주들이 오면 참 좋잖아요. 예. 예. 친구들자든 뭐 외손자든 그냥 되죠. 하는 이야기 있죠. 이런 긴 연휴가 되면 오면은 참 반갑다. 그런데 2, 3일 지나면은 간다 하면 더 반갑다. 네, 그만큼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추석 때 오랜만에 이제 그런 손주들 보니까 참 좋긴 좋은데 역시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네, 이제 좀 가슴이 오늘 제가 이제 맡은 강의는 국제보상운동의 대부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보상운동 하면은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우리 대부의 자랑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 그게 이제 될 정도로 국제보상운동이 그만큼 대구 사람이라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것이다. 근데 그 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제가 저번처럼 제목을 또 좀 달리 알아봤습니다. 너무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대우 이런 하면은 너무 딱딱해 보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우가 이랬으면 대한민국이 뛴다. 오. 대한민국이 달린다 하다가 뛴다가 놀라서 푹찍 뛸 수도 있고. 예. 다음 이건가? 아닌데, 요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보상운동의 이제 배경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갖는 의문은 그거죠. 하필 왜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좀 배경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일제의 침탈 과정부터 또 인물로선 이쪽 히로부미라는 사람 또 박경남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읍성이 생기고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국제보상운동이 이제 전개되는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퇴직한 지 3년이 됐는데 강의를 안 하고 이제 문자 그대로 노니까 참 좋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이제 교수되는 데 보면은 요즘 AI가 네. 너무 이제 발달해가지고 그냥 뭐 강의를 어떻게 하지?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국제보상운동을 치본다, 뭐 또 히로부미를 치본다, 뭐 하면은 온갖 정보들이 손안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못 이야기, 대충 이야기 했다가는 뭐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하는 거 당장 꼬롱이 납니다. 예.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봐온다고 해서 선생님 그 자체로서 아주 권위가 있고 하는 말씀이 정말 기다가 드러나는데 이제 뭐 AI를 통해서 딱 밝혀지니까 오히려 선생님 그게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요즘 선생님 참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런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AI를 찾던 또 전문 그런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정말 잘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인물이면 인물 그 사람을 소개하기보다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 특히 오늘날 우리한테
영향 주는 어떤 면이 뭘까 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미 다 아는 여러분들 이야기지만은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 이제 왜 하필 태국에서 국제보상운동이 하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주변 상황하고 뭔가 이렇게 대입되면은 더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한반도가 놓인 위치가 참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고난의 길을 그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지역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뒤에 막 무지막지한 지금 그런 관세 정책을 통하고 우리한테는 또 협박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한말 임금의 우리 상황, 우리 선조들이 놓였던 그 상황하고 뭔가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서구 열강들이 근대화 이름으로 온 세계를 이렇게 침탈해 왔을 때 했던 수법이 흔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평등 조약을 맺는 거예요. 예. 소위 근대적 질서라는 그 개념 속에서 이제 무슨 문서로서 약속을 주고받고 이제 개인 간을 넘어서 이제 나라 간에도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냐면 다 개인의 자유와 뭐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집단 논리로 가버리면 집단 스스로가 개인이 자제할 수 없는 그 선을 넘기는 이 권력이랄까 힘을 갖고 강자의 어떤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인간의 내재된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주 몹쓸 그런 현상이 바로 19세기 말 그때 정리된 것 같아요. 뭐 흔히 이제 산업혁명까지 뭐 그것을 하고 르네상스까지 가고 하지만 여하튼 그 논리 서구의 논리 속에 이 약속을 하는데 소위 비서구들이죠. 참 이제 슬픈 역사를 강제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한뜻 보면은 이제 한일 강화도 조약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조일수 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때는 한일 수호 조약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네. 그 수호하는 이 의미 자체가 조금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정당하게 보여주는데 아마 그걸 이제 좀 중립적인 용어로 해서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아시는 1876년 고등학교 3년 차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 이게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그 미국하고 그 흑선이라고 그러죠. 대포 위례 속에 자기들이 굴복했다시피 그래서 이제 운양호 자기들이 가져와서 이제 대포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굴복시키는데 이때 이제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그런 조약을 받았어요. 부산, 원산, 제물포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세부 정책을 쓰다가 이 지역을 개항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 네. 소위 치일법권 지역을 만들어준 거죠. 일본인들한테. 심지어 재판도 일본 영사가 책임지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아무리 행패를 부리고 나쁜 짓을 해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참 조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본 화폐 사용도 허용하고 일본 화폐가 사실 그 일본 거주지만 한 게 아니라 또 우리 나라 사람하고 거래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도 또 사용이 점점 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일본은 그 근대화 과정 중에
또 힘든 점이 상당히 그 쌀값 안정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농사짓던 사람들을 도시 그 공장으로 노동자들로 환원시키고 이런 과정 중에 하여튼 쌀이 좀 부족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 부족분을 결국 우리 한반도를 하나의 복장 창고로 생각하고 곡식을 무제한 일주일을 허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트럼프 하는 짓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일본 수출이 상당히 무관세라. 예, 우리나라한테는 관세는 못 매기고 저 나라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 들어갈 때 별로 없지만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막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튼 일본의 그런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뭐 정치, 외교적, 뭐 문화적에서는 차츰 일어나는 거지만 첫 번째 목적이 경제적 침략이었다. 이제 그 이런 조약을 맺으면서 자기들이 염두에 둔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한반도를 자기들이 먼저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이제는 우리가 중국한테 좀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청일 전쟁을 통해서 그 청일 전쟁 물론 천발구셨듯이지만 하여튼 청나라를 견제해야 되겠다 하는 거야. 일본이 자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다는 요구심을 가지더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엔 또 러시아가 상당히 힘이 센 제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 그 당시 조선 뭐 알기 뭐 이런 어떤 경험들 보면 그런 말이거든요. 러시아의 소망이 뭐냐? 부동항을 받는다. 네. 왜냐면 러시아는 이 해양 그걸 하려고 하는데 뭐 웬만한 겨울 되면 다 얼어붙어가지고 자기들 진출할 항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차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한반도 진출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또 대영 정벽을 해가지고 해가 뜨지 않는 나라다 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점점 전 세계적인 그 세를 확장해 가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좀 견제를 하고 싶고 그런 힘으로부터 자기들이 이제 먼저 선점하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이제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또 진출해 오고 그 다음에 백인 양면이 뭐 그죠? 이런 일다시피 이제 무력 시위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그 힘을 나름대로 발휘해서 좀 쫓아내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영향권에서 일본이 자기들을 이제 근대화하는 과정 중에 한국을 바다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1924년도 이제 미국 역사가 탄력 데네트라는 학자가 이제 찾아낸 이야기인데 그보다 이제 훨씬 전이죠. 1905년 7월 21세기 20세기 들어왔어요, 그죠? 이때가 이제 소위 청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기고 러일 전쟁 때도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로 이제 고위급이 만나가지고 맺은 하나의 밀약이다 뭐 이런 알려지지 않은 비밀 협약이다 이런 뜻이 있죠. 이 잘못 썼는데 미국의 그 당시 이제 전쟁부 장관을 하신 이 윌리엄 태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내무총리 대신에 지낸 이 가스라하고 이제 둘이 만나서 도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인데 뭐냐면 미국은 일본이 자꾸 이제 침략 야욕이 있다 하는 걸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하니까 저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패자로서 등극하는 이런 조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필리핀까지 나중에 일본이 차지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제 떠보는 거죠. 일본이 필리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이제 그 태프트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일본이 조선 땅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묵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는 미국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생각할 때 일본도 우리가 한반도 우리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미국도 능력만 되면 필리핀 어떻게 해도 우리는 방해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비망록 행태로 자기들끼리 갈아먹게 한 거예요. 네. 한반도는 그래 일본 너가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한다. 됐지. 네. 그때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은 시오도르 루스벨트라고 그래요. 네, 프랭클린 루스벨트하고 다른 2차 대전 때 그 대통령 말고 그 시오도르 루스벨트도 상당히 뭐랄까 이제 미국 자국 중심주의적 생각을 갖고 이 태프트 그 당시 장관하고는 아주 호행거저할 사이로 막연한 사이였다고 해요. 예, 친했기 때문에 태프트 네가 그렇다 그러면 나도 오케이 내 생각하고 전적으로 갔다 하고 힘을 실어줬다고 해요.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구미 열강들의 인식 속에 한반도는 이제 일본 차지 것이다는 그 생각이 이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여튼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땅을 갖다가 저들끼리 나눠먹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죠. 7월이면 그 다음 11월에 소위 말하는 을사 조약이 이때 을사 조약이 체결되는데 한때는 이제 을사 또 늑약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뺏긴 그런 조약이니까 이때가 이제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이제 한반도, 소위 조선은 중국 청나라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 외교권은 이제 일본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때 논리가 뭐냐면은 이 한국을 그대로 두니까 자꾸 그래 러시아한테 뭔가 약속을 하고 또 중국한테 뭐 약속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국제적인 문제야 트러블메이커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르를 전쟁이기도 하고 청일 전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 손발을 묶어야 되겠다. 함부로 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대국끼리 이간질 시켜서 싸움 붙이는 그 짓을 못하게 하겠다는 논리를 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그냥 빼들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소위 트럼프가 한국 너 중국하고 자꾸 친하려 그래? 뭐 북한하고 또 좀 뭐 좀 느슨하게 뭐 어떻게 해보려 그래? 안 돼. 이런 우리가 지금 뭐 국방 그 뭔가 자주권 이야기하면서 그죠? 전시 작전권을 미국한테 넘기는데 그보다 더한 거죠. 또는 국방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 행편이지만 이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일본의 보호로 이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권을 막아놨으니까 어떡합니까? 대신 그 일을 해줄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위 내정 간섭을 위해서 이른바 통감부를 한국에 설치합니다. 이때 이제 초대 통감부 맡고 온 사람이 또 기록가 됩니다. 아무튼 이 을사 조약은 참 우리나라로 봐서는 한일 합방보다 그 이전에 바로 일어난 일이지만 나라로 봐서는 정말 치욕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 짓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약에 승인을 했으니까 뭐 마른 고종의 그 결제도 엉터리 안 받고 했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 당시 이제 이완용 학부 대신 요즘 교육부 박재순 외무부 권중행 상공부 이건태 국방부 이지용 대법원 장관 이런 급이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고종 황제를 급박하고 비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그래서 옛날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법상 무효조약이다. 왜? 그 당시 국정 책임자인 고종의 결재가 안 난 건데, 저 역사하는 게, 뭐 어떤 기만해서 사기를 쳤던 그 이후에 이들이 일어나는 걸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이 참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속에서 이제 대구 업성 이야기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성하는 저번 시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역에서 그런 행정, 군사요 이런 중요한 지역, 영향력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정부가 지방에 건설한 하나의 도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구에도 이제 업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영남 지역에서 지금도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업성은 이제 달성 그 토성이 뭐 신화시대부터 이렇게 것으로 여하튼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 직전입니다. 이때 이제 일본 침략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흙으로 이제 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흙으로 싼 토성은 강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임진왜란 과정 중에 거의 파손되었고 다시 이제 한참 지나서 영조 때 와서 1736년도에 경상감사 민흥수라는 분이 다시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돌로 좀 튼튼하게 석승으로서 다시 이제 지어서 1737년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 이제 경상감사는 뭐 경상도에서 이제 제일 높은 배석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민흥수라는 분을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인자 난때 공을 씌워서 동네 부사로 영전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 관사사를 거쳐서 대사성 또 대사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경상도 관사사를 거쳐가지고 1737년에는 이제 병조 판서가 돼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 양반 인생을 보니까 1746년 한참 한 10년 지난 뒤에 우의정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노론 소속에 있다가 이제 소론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당론을 제기한다 해서 이제 영조 때는 이제 탕평책을 쓰던 시대니까 당정을 괜히 해서 조정에 분란을 일으킨다 해서 파직을 당한 인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소론 인물을 당정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나쁜 어떤 경력을 나중에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바른 생각을 하는 분이었지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대구 업성이 이제 다시 이제 근사하게 돼가지고 이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는 그 무렵에 대구 업성을 방문한 프랑스 이제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북경성을 아주 축소한 것처럼 정말 아름답다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1906년 10월에 이렇게 을사조약
뒤 1년쯤 지나고 난 뒤 외국은 박살낸 뒤에 이때 누가 왔냐면은 경상북도 관찰사 서리로서 이제 대구 군수로 박중량이가 오게 됩니다. 이 박중량이라는 인물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요즘으로 보면 좀 민감한 그런 주장들을 한 분이더라. 그리고 제가 쭉 찍었지만은 이 양반의 일본 이름이 호츠시게요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모양인데, 네, 그 충자를 이제 넣어서 했고, 이 양반이 상당히 우리 요즘 대구에서 뭐 중앙여로든 아니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인물이 났다 하면은 어떤 분인가 내가 요즘 함성에도 잘 안 떠올라요. 네. 그렇지만은 이 정치적 측면에서 박중량이라는 인물만큼 이렇게 중앙여로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중증 부의장까지 하고 백자까지 오르고 나중에 일본 제국의 기조원이 생기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10명밖에 안 속았다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 3명을 빼면은 이제 제일 잘 나갈 때 7명이 저 기조글로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상당한 영향이 있는 위치가 올라갔다 보면 되죠. 근데 이 양반 출세한 배경을 보니까 러일 전쟁 때 일본군 통역관을 지냈다고 해요. 이 양반에 대해서 저도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을 쭉 해보니까 참 재밌는 사람이다 싶어요. 이 박중량이라는 사람이 양주에서 아마 태어난 모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양반이라든지 잘 살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밀양박씨다, 완남박씨다 이런 이설이 있을 정도로 아마 밀양박씨 쪽이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본향도 이제 뚜렷하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니까 하여튼 양반이 나중에 일본의 누굽니까 어떤 히데요시를 좋아하고 또 이토 히로부미를 아주 스스로 모실 정도로 좋아했다니까 뭔가 이제 비난한 농촌 출신으로서 자수성가한 인물을 자기 어떤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양반이 학업 관리를 하다가 이제 유학생 선발이 있었는데 3번이나 낙방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광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가지고 이제 일본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 부인이 바닷물에 빠지는 걸 구해줬대요. 박준영이가 큰일 했네. 그리고 사료를 잘 들락 하니까 일찍 그것을 하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정세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일종의 그런 강좌도 아니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폼을 재는 그런 모임을 했던 모임인데 그게 공짜로 들어와서 듣도록 하고 그런 것도 교육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유부한테 뭘 일본에서 배워갈까 하니까 하여튼 그런 행법 이런 체제라든지 경찰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갖고 공부하길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이제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부에 건의했는데 말단 관리가 외국 좀 갔다 왔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기회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좀 무시를 다 했던 모양인데 아무튼 이제 일본 유학 생활 중에 이제 경험한 것이
큰 도움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선민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과거 유학생으로 뽑혀서 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의 정치적 실세 중 한 사람이 또 후미하고 좀 가까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 양반이 유학 갔을 때 우리가 아는 박영효, 영효 이 양반이 이제 기아파로서 운동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망명비슷하게 일본으로 왔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사람하고 이제 일본 그 유학생들하고 좀 가까이 지낸다 해가지고 미행을 부추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제 좀 친한 사람들 다 이제 박영호 패결이 아니냐고 우리나라에서 미행이 보고 또 일본에서는 또 좀 신분 안정을 또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또 보고 하여튼 생각해보죠. 젊은 요즘 저 대학생도 아니에요. 한 6, 7세? 7, 8세나? 예, 젊은 사람 그 뒤에 그렇게 자기를 주의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생각을 쓰죠. 자기가 뭐 된 줄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민식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양반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농산부 주사로 있을 때 아무튼 대구에 이제 확인됐는데 이때 이제 그 진주판관까지 개발, 진주판관이 이제 관리가 안 난 상태에서 그래서 진주성이 임진왜란 때 잘 아시다시피 큰 그 대업적을 이룬 성 아닙니까? 난공불락처럼 하고 나중에 결국 그 한마디 됐지만 근데 그 튼튼한 성곽을 흘러가지고 그 진주성 이쪽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집이 있었던 그곳에 대사지라는 그 못이 있다고 해요. 어릴 때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못이 있는데 메꿨다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이제 메꾸고 이제 땅을 이제 넓히고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아마 그 뭡니까 저 돌을 파는데 돈이 생기고 땅 만들어서 또 돈이 생기고 아마 그런 재미도 좀 받는 사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구에 와서 이게 읍성을 보고는 일제의 그런 그 침략 야욕에 의해서 부추김도 받았겠지만 이거 할만하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제가 침략하면서 이제 경부선 철도를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 대구역을 들어서는데 뭐 여러분 들어서 알 겁니다. 옛날에 뭐 성주 뭐 이렇게 경부선을 연락했는데 성주에는 유림들이 언론이 없었어요. 지기를 해선한다 이래가지고 모노해가지고 대구 쪽으로 이렇게 외관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식으로 됐는데 아무튼 이제 대구 일기 들었습니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 일본 장사식들이 좀 머리를 쓴지 그런 모르겠는데 대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남문 쪽이 우리가 그 연합지역 남문이 있어요. 그가 이제 주 그러니까 그쪽에 아마 대구역이 있을 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대구 동쪽, 지금 쪽에 있는 그쪽에 이제 여기 생기는데 그 이제 작업을 일본 사람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노무자 하여튼 60명까지 뭐 부산서 올려가지고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 읍성을 좀 허술한데 더 허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대구 성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위험하고 하니까 이제 허물겠다 이런 이제 건의서를 아마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앙에서 볼 때는 대구가 참 그래도 중요한 그 지역인데 읍성을 한다 하면 그 당시에서 상상을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 지금이라도 힘들 거예요. 대구에 뭐 어디를 없애고 뭘 지켜서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십니까? 그런데 고종의 제가 떨어지기 전에 이 양반이 무너뜨립니다. 야밤에 그냥 새벽 끝이 인부들 보고
무너뜨려라. 응? 그때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래요. 이름이 문자를 써가지고 박문웅, 박무웅. 예, 두 아들을 일본으로 피신시킬 생각까지 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제 자기 딸을 큰 각오를 하고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 양반 그래서 이 참 대우업성을 갖다가 철거하고 해체를 주관하게 되었고 이 양반 별명이 뭐 많다고 그래요. 박작대 당시 이제 그 개화방이라고 하는 이그 지팡이를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 있고 또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제 사람 마음에 들면 때리고 하고 심지어 일본 순사까지 때리고 해서 또 그런 면에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판 나놓고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일본 순사 가서 뭐라 하지 마라 그랬겠죠. 할머니가 못 알아들을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다음 날도 내놓고 장사하니까 여기 가서 바로 차고 이제 또 이러니까 그걸 보고는 작대기로 때렸다 순서라.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 괜찮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인물이에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백작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백작댁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까 백작댁은 박작댁. 그 다음에 심지어 박태백이 이태백이 하면 여러분들 술과 시로 풍류를 즐긴 인물로 생각하다시피 이 양반이 이제 박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그 인력거에도 한자로 박자로 딱 써가지고 자기 전용 인력거인 것처럼 폼을 재고 다니는데 주로 주립한 데가 있어요. 군방각이었다고 해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 군방각이 현재로 따지면 지금 없어지고 하는데 그 종로 호텔 아시죠? 네, 거기 군방각이 돼요. 이게 물이 군자에 꽃다울 방자에 집각자니까 아마 뭐 요즘쯤 요정이나 기생집 같은 것을 주로 출입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뭐 저 인물도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해요. 저 사진을 보니까 뭐 정말 뭐 여성이 아니지만 이 정도 남자는 잘생겼네. 그럴 정도로 그 인물이 건설하기 괜찮아요. 아무튼 이 양반이 이제 심지어 이제 박태백 또 보리술 지사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맥주를 마신다 하면은 서양 우리 대학 때도 사실 선배들이 맥주 산다 하면 와 하고 막걸리 산다 하면 이게 막걸리 산도 뭐 약식할 정도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보리술 하는 게 이제 맥주였던 것 같아요. 그 맥주를 한 잔에 뭐 60병을 먹었다, 소주를 40병 먹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뭐 그렇게 숙대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이도금이 뭐 수양 아들이라는 또 별명도 있는데 이제 수양 아들까지는 아닌데 이도금으로부터 상당한 그 인정을 받고 심지어 자식 같은 사랑까지도 아마 배품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업성을 허락도 없이 황제의 허락도 없이 무너뜨렸으니까 중개인이잖아요. 그때도 그걸 무마시켜 준 것이 바로 그 당의 통감부 어떤 이토 히로부미가 무마시켜 준 거예요. 네. 그래 오히려 뭐 더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관찰사 중에 제일 믿을만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박중양뿐이야 할 정도로 치고 들었다니까.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이제 뭐 수양아들이 소문이 나는 것도 자기한테 큰 소리 아닌 거예요. 왜? 심지어 일본의 관리들, 아까 말했죠 순사 뭐 이런 사람들까지 자기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바치고 있어 이런 생각하니까 자기가 행사하는데 아주 유리하잖아요. 그 소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언론에서 수양아들이냐 하니까 그건 아니었다.
내가 스승으로 존경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존경하면 우리는 이또 미국으로 가면 반중근 상대제 총사에 써진 사람이고 우리 한국을 아주 해롭게 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양반은요 이또 공인을 이또 선생을 하여튼 그렇게 어느부터 아주 공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양반 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단발령 머리 자른 거에 아주 막 그거 해요. 그 당시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선비가 상투를 짠다 하면은 얘는 자기 조상 욕봉을 생깁니다. 신체 알고 부모 그거라 해서 일체 훼손 안 하는 건데 그 상투를 이제 자르는데 어느 영양인가 이런 데 갔을 때는 관찰자가 왔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 무엇을 가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러 가면 관할로 찾아와.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관할 들었으면은 관할 뒤에 아전들이 딱 가위를 들고 그래서 잡아서 상추를 짜야 돼요. 그만큼 이제 단발령의 시공자예요. 왜 이 사람은 뭐냐 머리 만지는 시간 아깝고 머리 감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생상을 놓고 여러 가지 면에서 머리를 잘라야 된다 하는 이 개화 사상에 아주 철두철미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충청남도 관찰사인데 이때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소미산에 자기가 놀러 가는 람을 가는 건데 그 소미산까지 가면 길이 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이제 관용차를 폼나게 타고 가는데 진흙 올라가지 못하니까 손을 데려와서 끄고 올라가게 하니까 손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을 단양군수감이 보고 길 좀 닦아라 해가지고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단양군수는 또 농군인데 불구하고 손이 인력이 막아서 봉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 원성이 있고 그 길 잘 닦고는 송산제 법주산제에 대해서 또 연애를 하는데 이또 이런 내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반 불려놓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난 자리에 이 사람 또 여성한테 마음이 있었지. 하여튼 그 여성하고 같이 나가는 것은 목격되는데 그 이후에 그걸 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여성이 성방에서 이제 죽어 있는 시점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불무해가지고 그러니까 관찰사 사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양반이 탐대했나 하면 그게 사실 자기 스승을 생각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영향이 큰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이토 히로부미가 영웅처럼 보이지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봐서 그런 건데 일본의 양반이 그러니까 주색 잡기에 능한 사람이 또 이토 히로부미더라고요. 일설이 하면 키가 150cm밖에 안 되니까 참 작잖아요. 그럼에도 자기가 공헌했던 1000명의 여성을 그늘에 봤다는 식으로. 그리고 전국 가면 그 당시 일본도 이제 그 근대화 과정 중에 농촌에서 못 살고 하면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동물로 놓은 도에 놓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유방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전국 다니면서 그렇게 인류 기생은 안 건드렸대요. 왜? 지역의 인류 기생은 다 그 향토에 아주 인류 또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 2, 3류급의 기생들로 상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가 능력은 여러 가지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일본 헌법 만드는데도 이 양반이 큰 기여를 했고 이또 히로부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양반이 또 역시 유학생 출신인데 조수건이라고 이게 우리 길장자에 곡을 주자해서 이게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일본 혼슈슨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우리 한반도 제일 가까운 것이
그런 조수번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조수번에서 서양 문물을 좀 받아들이는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핵심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5명의 그 조수번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영국을 갔다고 그래요. 예, 가서 이제 가보니까 그 당시 일본하고 영국하고 이는 천년이 차인 거예요. 영국은 벌써 대행 건물들이 다 석조 건물로 몇 번뜩번뜩 써 있고 공장도 뭐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나름대로 크게 그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리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개화했을 보게 되고 나중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어떤 그 내무 그 소위 대신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인물이고 헌법을 할 때도 그 이제 프랑스 헌법을 할 거냐 독일 헌법을 하냐 뭐 그 내각에서 아주 열렬한 그 토론이 있었는데 그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유럽에 가보고는 마음속으로는 독일 헌법을 좀 따르고 싶었대요. 왜냐면 그 당시 독일이 이제 비스마르크 재상을 통해서 상당히 발전하는 단계니까 비스마르크도 직접 보고 싶었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일본도 좀 기하를 좀 당기지 않겠나. 국가로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 그 당시 독일이었으니까 일본도 그럴 수 있겠나. 그런 감정을 가졌는데 독일 이제 그 학자들 중에 이제 헌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보는데 이 양반이 산뜻한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거예요. 일본 헌법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헌법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른다. 왜? 일본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 그 사정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일본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 너네 나라 사정은 너희들이 잘할 거니까 너 실정에 맞게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듣고 이 양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서양만 따라가면은 뭐 잘 살고 뭔가 뭐 좋은 게 될 줄 알았는데 제도라는 건 꼭 그런 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와서 헌법학자들한테도 일본 그 제도 연구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 생각에 서구에는 그 국민을 한 공동체로 묶어가는 문화적 정통, 그 어떤 정신이 바로 기독교다. 그럼 우리 일본은 뭐지?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덴노 사상이다. 청아 덴노. 네. 그래서 덴노 중심의 그런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보게요. 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 사람을 볼 때는 아주 큰 영웅이 변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 이토 히로부미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여튼 그 사람을 좀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성적 그런 편린까지도 닮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49년에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이른바 반민특위가 했을 때 당연히 뭡니까? 친일파로 붙들리게 되죠. 그래서 대구 침산동 자택에서 체포되고 기소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병보석으로 나중에 출감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대구역 건설을 위해서 동박 잡초밭 그 당시 뭐 잘해야 6원 받는 거고 하는 건데 그 흘리고 난 뒤에 60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10배 장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튼 그 대구 읍성을 1906년에서 1908년까지 3년간 계속 건물했습니다. 그 당시 나온 돌들 그걸 이제 조사 보고서 최근에 나오고 했죠. 일단 3만 개가 넘는 걸 찾아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갔냐면은 성당에 짓는, 교회에 짓는, 또 선교사들 집 짓는 데만. 그리고 또 대구에도 그
낮은 지역 예, 메꾸는데 근데 이제 다 썼다고 해요. 예. 아무튼 이 박중량이라는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좀 흥미를 가지면 좀 너무 어폐가 있나? 하여튼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위 극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특히 뭐 김문수나 또 지금 독립기념관장 누굽니까? 하여튼 김영식 예? 이 양반들 주장하는 내용이 가보면 박중량의 주장이에요. 예, 너무 닮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박중량이가 우리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아까 서민의식까지 친구라고 했지만 그걸 절씩 보는데 조선이 우리 백성들한테 해준 게 뭐였느냐? 나라 사람들을 헐벗게 만들면 그 나라가 아니다. 네. 일본이 들어와서 비로소 나라다운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아, 진짜 슬프다. 그 중에 하나 드는 거는 평안도 같은 지역이 굉장히 차별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지역 차별을 없애고 관리를 등록한 것이 국가시험을 통해서인데 다 네, 전국에 골고루 등록하는 기회를 줬다.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또 팽량천도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소위 우리도 중립국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딸은 애국심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만민특위에 잡혀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침해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막 수그리고 완성의 모습을 갖는데 이 양은 당당한 거예요. 네. 아주 신념적인 침입하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게 뭐였는데 나 변절자 아닌가? 내 나를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보니까 그 일본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유화시키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일본 의회에 진출할 몇 사람을 주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아니다. 우리나라 안에 독립된 의회를 만들고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진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조선 사람 자체 독립을 막는 길이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소위 지방분권, 뭐 지방자치 하는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오히려 소리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국회의원이 뭐든 뽑아서 중앙에 보내봤자 지구를 위해서 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의회에 있다 하면 한국 사람 보내봐야 그것은 내가 일본의 논리 속에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나라에 여기 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막 신념이 찬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이거에 저도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양반이 그런 주장이 갖는 어떤 우리가 심정적인 동의를 못하는 뭔가 거리감을 갖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일반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선민적인 그 위치 속에서 제한된 시야 속에서 이제 백성을 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일부 이제 이 사람이 권력 가지고 했을 때는 그걸 했다고 그래요. 술을 좋아하니까 밀주를 단속해야 되는데 술 가져오면 뭐 취직서 소문 잊을 정도로 그렇지만 자기는 떳떳한 거야. 내가 돈 받고 그런 인사한 거 아니라는 거지. 술만 먹을. 가난한 사람, 취직 못한 사람 뭐 하소연하기 전에 좀 일자리 봐주는 것뿐이 아니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떳떳한 일을 하는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한계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 요즘 하여튼 우리 거구 그룹에서 어떤 친일 경향에
주장하는 그 어떤 뿌리, 그 메가를 이 양반의 주장자 보시는데, 이 양반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밤미터에서 놀다 가는데 집을 가서 압수했는데 그 일본 유학 때부터 쓴 일기장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공부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괜찮아요. 기록. 그걸 까발려. 그걸 이제 가지고 있고, 하여튼 또 뭐 하여튼 풍류를 나름대로 지금 같은 뭐 수혜도 잘해가지고 우리 태국에 그 석병호 수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하고 뭐 쌍둥이를 이론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석병호 씨가 뭐 어디 그 금수가 관련된 사람이 관리 안 해줬다 하는 말도 있고, 같은 그 경쟁심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말하면은 참 흥미로운 인물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박종량을 뛰어넘는 그런 외국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북하는 사람들이 소중화주의 속에서, 그죠? 중국이 청나라 망하고 진짜 이제 정통 공명의 그런 정신은 우리가 유린들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도도 뭐 이런 안동도 그런 의미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경제에서 보면은 하여튼 이 양반은 개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반의 글 중에는 뭔가 조선인은 게으르고 부도덕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뒤에서 흠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또 해보면 똑같이 해요. 네. 저는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한국 관련 문헌들 그런 게 있지만, 그게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그런 거예요. 한시 원주민들은 그렇게 봐요. 게으르고, 속이고, 틈만 있으면 훔치러 가려고. 거짓말 잘하고. 근데 그게 그 민족성이나 그 국민성이냐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외세의 침묵 속에 그 밑에 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그 하면 할수록 사실 보니까. 내가 매국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세리들을 아주 비난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세리들이 일일이 세금 잘 매겨서 잘 받아서 바친다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나라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고,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이니까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쏘기를 하고 숨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해봤자 내 거 아니니까 좀 대충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게으르고 대책 없는 종족들이 다 이런 표현을 다 일관되게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또 하나 대만도 그렇더라고요. 제 이제 룸메이트하고 하나 건너서 이제 그 화장실을 같이 쓰고 이제 서로 문을 이제 해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 대만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막 그 화장실 문 다 뜯으면서 미사키 부르는 거야. 그 나는 내가 이쪽 문을 쓰면은 저쪽 문을 이제 잠그고 나올 때는 열어주고 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나? 그럼 바로 내 문쪽 와서 하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와서 빨리 말하는 거야. 캉캉캉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테레고 있고 나는 테레고 없었거든. 되게 한국 뉴스도 온 거야. 그때가 이제 80년대니까 뭡니까? 치료타. 던지고 막 이 모습인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또 저러나 하고 좀 안 좋은 마음이 드는데, 지금 코리아 넘버원 이런 거. 타임 is nothing. 뭐 이런 거 대통령들 서툰 입으로 뭐 통하는데, 뭐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은 이간질이 있고 뭉치지 못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만도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못 믿게 네, 힘을 뭉치면 어떻게 돼요? 뭉치면 네, 저항세력이 생기고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조금 쉽다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네.